아가씨, 이제 포기하시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 맞다. 어차피 아가씨는 대답조차 하실 수 없죠? 평생을 자매처럼 지낸 단 한 명의 친구.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뱀보다 더 차가운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구?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세상이에요. 말도 못하는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디 보자. 오늘의 배신자는 누구인고. 우선 구독단지에 좋아요, 꿀 한 자루씩 듬뿍 담아주시게나. 조선시대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월성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이어온 부잣집 바로 강진사댁이 있었죠. 강진사댁에는 연하라는 23 된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외동딸로 자라 부족한 것 없이 컸지만 한 가지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강진사 부부는 딸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연화야, 괜찮다. 내가 말을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연하는 더욱 착하고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자수 솜씨가 일품이어서 그녀가 놓은 수건은 양반과 부인네들 사이에서 유명했죠. 연하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월이었습니다. 소월은 강진사댁에서 일하는 하녀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연하와 함께 자랐습니다. 소월은 연하보다 1살 어렸지만 영리하고 말재주가 좋았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 목소리가 되어드릴게요. 아가씨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연하는 소월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소월은 연하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척척 알아채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가씨가 오늘 날씨가 좋으니 정원을 거닐고 싶다고 하세요. 아가씨가 어머님께 이 비단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두 사람은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강진사 부부도 소월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소월아, 내가 우리 연화를 잘 돌봐주는구나. 고맙다. 강진사는 소월에게 다른 하녀들보다 좋은 옷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먼저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소월의 마음속 깊은 곳에 검은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왜 나는 하녀의 딸로 태어나고 연하는 아가씨로 태어났을까? 말도 못하는 주제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불공평해. 소월은 겉으로는 연하를 돌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사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진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강진사 부인은 슬픔에 잠겨 방에만 틀어박혔고 집안일은 오랫동안 강진사를 보좌해온 박청지기가 맡게 되었습니다. 박청지기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겉으로는 충직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강진사댁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주인마님은 병상에 계시고 이제 이 집안은 내 세상이다. 박청지기는 조금씩 창고의 쌀과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월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참 영리하구나. 내가 내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 나를 잘 따르거라. 소월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청지기와 손을 잡으면 나도 이 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소월은 박청지기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요. 박청지기 님이 저더러 중요한 일을 맡기셨거든요. 소월은 점점 더 연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섭섭했지만 소월도 자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진사 부인의 고급 비단 치마가 사라진 겁니다.
그 치마는 돌아가신 강진사가 부인의 생일 선물로 한양에서 특별히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은백냥은 좋게 되는 귀한 물건이었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조사를 했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소월의 방에서 그 비단 치마가 발견된 겁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부인마님.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째서 내 방에 있느냐? 강진사 부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월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제게 주셨어요. 뭐라고? 모두가 깜짝 놀라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소월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께서 평소에 저를 너무 아끼신다면서 어머님께는 좋은 옷이 많으니까 이 치마 하나쯤은 나한테 주신다고, 제가 평생 아가씨를 섬겼으니 상으로 주신다고. 연화야, 이게 정말이냐? 강진사 부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를 받아든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소월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강진사 부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소월이를 아낀 건 사실이잖니. 그리고 소월이는 평생 너를 돌봐줬고? 부인의 말에 소월이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마님, 저는 정말 아가씨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탐을 낸 게 아니에요. 박청지기도 거들었습니다. 부인마님, 소월이는 평소에 정직한 아이입니다. 아가씨께서 선의로 주신 것을 소월이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강진사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소월아, 일단 그 치마는 돌려놓아라. 연화가 준 것이든 아니든 그건 내 것이니까. 네, 부인마님, 죄송합니다. 소월이 고개를 숙였지만 연하를 슬쩍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조차 자신을 완전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랄한 배신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강진사 부인은 심장이 약해 매일 아침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그 약은 한양에서 온 명의가 특별히 조제한 것으로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되는 중요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약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약을 연하가 마당에 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소월이 다른 하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아가씨께서 약탄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시더니 뒤뜰 우물에 버리시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거짓말이야. 우리 아가씨가 왜 어머님 약을 버려? 한 늙은 하녀가 소월을 나무랐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소월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씨께서 요즘 어머님께 오해를 받으셔서 혹시 삐치신 게 아닐까요? 말을 못하시니까 속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진사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말 어미의 약을 버렸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의 약을 버리겠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소월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강진사 부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너는 요즘 소월이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구나. 혹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어머니, 연하가 종이에 크게 썼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소월이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그때 박청지기가 들어왔습니다. 부인마님, 뒤뜰 우물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약 단지가 정말 우물 안에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진사 부인이 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말 연하는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소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마님, 아가씨께서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연하를 쳐다보는 소월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강진사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당분간 내 방에만 있거라. 어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 사건 일주일 후 강진사 부인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결국 연하만을 남겨두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연하는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어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소월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착한 하녀의 가면이 없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만이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시는 거예요? 소월이 다가와 연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 무섭게. 아가씨,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소월의 목소리가 독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가씨는 평생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접만 받으며 살았잖아요. 말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에요. 연하는 놀라 소월을 쳐다봤습니다. 소월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하녀의 딸로 태어나 평생 소월아, 이것 해라, 소월아 저것 해라 하며 살아야 했어요. 아가씨 뒤치다꺼리나 하면서요. 소월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비단 옷 입을 때 저는 무명 옷 입었어요. 아가씨가 산해진 믿으실 때 저는 찬밥 먹었어요. 이게 공평해요? 연하가 종이를 집어들려 하자 소월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종이에 뭐라고 쓰시려고요? 소월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라고요? 아니면 소월아 그만해. 우리 친구잖아라고요? 소월이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친구?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요? 아가씨는 주인이고 저는 하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소월이 연하의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제 박청지기님과 저는 한편이에요. 우리는 이 집안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집을 완전히 차지할 거예요.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하는 주제에. 소월이 비웃었습니다. 누가 아가씨 말을 믿어주겠어요? 저는 아가씨의 입이잖아요. 제가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다들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소월은 연하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월이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볼까요? 연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월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착하게 있으세요. 아가씨 제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아가씨를 이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게 해드릴게요. 물론 하녀로 살아야겠지만요. 소월이 방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가씨. 저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위에 있고 아가씨가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 기분 정말 최고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아니,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소월은 언제나 연하를 주인으로 자신을 하녀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과 질투심이 이토록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소월아, 내가 나를 무시했지만 너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는 법을 더 잘 알게 돼. 그리고 보는 법도. 연하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다음 날부터 연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한 아가씨처럼 행동했지만 몰래 소월과 박청지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방에서 창문 틈으로 창고를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면 박청지기가 몰래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쌀가마니를 몇 개씩 꺼내 수레에 실었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상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종이에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몇 월 며칠, 쌀가마니 몇 개, 받은 돈주머니의 크기까지. 그녀는 글을 쓸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연하는 소월이 박청지기와 몰래 만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청지기님, 이번 달에는 얼마나 챙기셨어요? 꽤 많이 챙겼지. 말 못하는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 세상이야. 그런데 청지기님, 제 몫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걱정 마라. 소월아. 너는 내 소중한 동료니까. 이번에 판 쌀값의 3하를 내게 주마.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연하는 그 대화를 숨어서 듣고 모든 것을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말을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때 연하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인 윤부인. 윤부인은 현명하시고 관가와도 연줄이 있으시지.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은 윤부인 뿐이야. 연하는 윤부인을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윤부인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다른 몸종을 불렀습니다. 연하는 윤부인 앞에서 자신이 모은 증거를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이 이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아가씨, 윤부인님을 초대하신다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소월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소월은 당장 박청지기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지기님, 아가씨가 윤부인을 초대한대요. 뭔가 이상해요. 박청지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 부인은 관가와 친한 사람이야. 혹시 우리 일을 눈치챈 건 아닐까? 설마요. 아가씨가 뭘 안다고. 아니야, 조심해야 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어. 박청지기와 소월은 연하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윤부인이 방문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방에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 기록들, 박청지기와 소월의 대화 내용들. 내일 윤부인께 이것을 보여드리면 분명 도와주실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청지기와 소월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소월이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황급히 종이들을 숨기려 했지만 박청지기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 보자. 박청지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이 쌀을 빼돌리는 장면, 상인들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박청지기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말도 못하는 주제에. 소월도 연하에게 다가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가씨. 착하게 있으라고요. 왜 괜한 짓을 하셨어요? 연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정지기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고에 가둬버려. 그리고 내일 윤 부인이 오면 아가씨가 갑자기 병이 나서 누워 계신다고 해. 우리가 잘 둘러대면 돼. 두 사람은 연하를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연하는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밖에 소리라도 지르면. 아, 깜빡했네. 아가씨는 소리도 못 지르시잖아요. 소월이 비웃으며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말도 못하고 도움도 청할 수 없고. 하지만 그때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을 더듬거리며 돌아다니던 연하는 작은 창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창문으로 나갈 수 있다면 연하는 쌀가마니를 쌓아 올려 창문에 닿을 수 있는 높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부인 댁으로 가야 해. 연하는 맨발로 윤부인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부인이 강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윤부인과 함께 관가의 포졸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청지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윤부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연하 아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맨발로 달려와서 소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연하 아가씨가 모든 것을 종이에 써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청직이 당신이 주인 댁에 재산을 빼돌렸다고요. 그리고 소월, 당신도 공범이라고요. 윤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하가 윤부인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빼앗겼던 그 증거 그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박청지기가 당황했습니다. 연하는 어젯밤 창고에서 탈출하면서 숨겨뒀던 또 다른 증거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2벌씩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포졸들이 박청지기와 소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박청지기가 소월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도망 못 가게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 소월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제가요? 청지기님이 먼저 저를 꼬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월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월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훔친 죄로 강화도로 유배되어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사에게 물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월도 주인을 배신하고 폭행한 죄로 멀리 다른 고을의 노비로 가는 도중에 거센 비가 내려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 서 있다가 번개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강진사댁은 연하 덕분에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하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말을 못해도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구나. 소월이라는 아이는 정말 뱀같이 무서운 아이였어. 윤부인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참 대단하구나. 말을 못해도 진실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냈잖니? 연하는 종이에 글을 써서 윤부인께 보여드렸습니다. 부인님, 저는 소월이가 정말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봤어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지.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윤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가짜 친구는 내가 가진 것을 탐내지만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절대 친구를 이용하지 않는단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은 진짜 친구인가요? 아니면 가짜 친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인가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